오늘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혜택은 무엇이고,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운영 노하우, 그리고 각종 세금과의 관계, 중개형 ISA 만기 시 활용 전략과 ETF 매수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여부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도 올해 두 자녀의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의 여러 계좌를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총 2개의 연금저축펀드를 가지고 있고 와이프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는 과거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계좌를 만들 수 없는데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IRP와 합하여 총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는데 연금저축펀드로만 900만 원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하셔야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에 납입하지 않고 연금저축펀드로만 1,800만 원을 넣는 경우에는 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에 1,500만 원을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IRP 300만 원과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을 넣어서 우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매수 가능한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ETF와 펀드를 매수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비싼 펀드보다는 국내 ETF를 추천드립니다. 중개형 ISA가 국내 개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로는 개별 주식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해외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IRP로는 원금 손실 없는 예적금을 매수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경우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인 148만 5천 원을 다음 해 연말정산이 끝나고 돌려주게 되고 연소득이 5,5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인 118만 8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요즘 아무리 고금리 시대라고 해도 예금이자가 6%를 넘기는 힘든데 1년이 다 지나기도 전에 16.5%의 이자를 받는 셈이니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잘 유지만 하면 고작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복리로 불어날 것을 생각한다면 남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연금저축펀드부터 납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고 세액공제 받을 게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올린 지난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하여 매년 1,8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초과 납입분 9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 세금 없이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러니 1,800만 원을 납입하고 과세이연 복리효과를 누리면서 투자를 통해 불려가다가 급한 돈이 필요하면 900만 원을 찾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6.5%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돌려받고 연금을 탈 때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2년까지만 해도 종합과세로 넘어갔으나 올해부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수령하기 위해서 매년 세전으로 1,200만 원 이내로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한도도 시간이 지나면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1,200만 원씩 수령해서 언제 다 타겠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일단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선 추가 납입분은 언제든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30세부터 55세까지 연간 900만 원 납입분을 25년 더한다면 원금은 2억 2,500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수익금이 얼마나 쌓일지가 변수겠지만 55세부터 수령해서 80세까지 25년을 수령하려면 3억 원이 필요한 걸 생각하면 사실 그리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고 상속이 될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매년 1,200만 원을 수령하면 월 2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좌를 골고루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1,200만 원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고 있던지 상관없이 개인연금에서만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만약 1200만 원 넘게 수령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연금을 얼마를 받더라도 개인연금 저축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개인연금을 얼마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이 많거나 향후에 자산을 금융자산 위주로 운영할 분들이라면 더더욱 연금저축펀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바로 과세이연 복리효과입니다. 제가 과세이연 복리효과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탈 때 내기 때문에 그 돈을 굴려서 더욱 크게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연금을 탈 때 내는 세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유자금만 있다면 연간 한도인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해야 이익인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 납입 900만 원은 두 번째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중개형 ISA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가 된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체할 수 있는데요. 만기가 되는 3년째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원금을 8천만 원으로 늘리고 나서 만기 해지하면 수익과 합산하여 8천만 원이 넘는 금액도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새롭게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시고 다시 그 해에 2천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저의 중개형 ISA 계좌가 만기가 되면 제가 직접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해보고 나서 자세한 후기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의 만기 자금을 IRP로 이체할 경우에는 55세 이전에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만기가 된 중개형 ISA를 연금저축펀드로 옮기게 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최대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세금 없이 인출도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바로 과세이연 복리효과입니다. 연금 계좌의 납입액을 최대로 하여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를 활용한다면 최대 30억, 50억까지도 연금 계좌로 옮기고 80세, 90세까지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로 들어간 돈들은 과세이연으로 돈도 계속해서 불어날 것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이 많으신 분일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배당주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하기가 한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더욱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에 따라 16.5%나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중도해지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손해일까요? 가입한 지 오래되었다면 그래도 이익일 확률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붙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고 굴린 이익도 시간이 지나면 커질 것입니다. 반면에 중도해지로 내게 되는 기타 소득세는 시간이 지나도 16.5%로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처음부터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투자했더라도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15.4%를 냈을 테니 고작 1.1%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증권사 앱을 설치 후 핸드폰 인증과 신분증 촬영 등을 거쳐 10분이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설할 경우 요즘은 거래 수수료는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손에 익은 증권사를 골라서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인출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원금은 연간 수령 한도도 없고 별도 세금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이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70세 이후 혹은 80세 이후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이 소진되도록 계획을 짜게 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5년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연금저축펀드의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매매로 한 해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
초과된 수익에 대해 물리는 22%의 세금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5천만 원 기준도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 만약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배당소득이든 양도차익이든 수익금에 대해 고작 3.3%에서 5.5%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금저축펀드에 금액을 최대로 납입해가면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ETF 매수를 추천드렸었는데요. 주식형 ETF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국내 주식 ETF가 있고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해외 주식 ETF가 있으며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한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는 해외 주식 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 매수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로 ETF를 거래할 경우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해 연금 수령 시에 3.3%에서 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일반 주식 거래로 인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데 연금 계좌에서 ETF 거래로 인한 매매 차익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ETF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참고로 저는 연금저축펀드에 고배당 ETF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ETF인 아리랑 고배당주 ETF와 해외 주식 ETF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변경될 경우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개형 ISA, 연금저축펀드, IR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만약 자금이 한정적일 경우 어떤 상품부터 얼마를 납입하는 게 이득일까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중개형 ISA에 900만 원을 납입하여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가까스로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계산은 대략 4% 배당주에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금저축펀드에 나머지 900만 원을 납입하여 과세 이한 대상 금액을 최대로 맞추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형 ISA에 1,100만 원을 납입하여 납입 한도인 2천만 원을 납입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은 주관적인 생각이니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가입하여 함께 해주시고 계신 도하로님과 불기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중개형 ISA에 대한 모든 것을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의 가입 조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형 ISA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15세 이상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데 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며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가입이 가능하고 대학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 명당 계좌 한 개만 만들 수 있으며 과거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 적이 있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가입이 안 되고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10분이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는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서민형은 근로자인 경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인 경우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일반형에 가입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경우 모두 일반형으로 우선 가입이 되고 서민형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증권사에 제출하고 유선 통화 후 처리가 됩니다. 제출 방법은 팩스로 보내거나 발급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연간 납입 한도입니다. 중개형 ISA에는 1년에 2천만 원씩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돈이 없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첫 해에 1,000만 원을 납입하고 4년간 납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차에 9천만 원을 납입해도 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즉, 3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의무가입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는 최대한 길게 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의무가입 기간인 3년만 지나면 만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되어 해지한 경우라면 그날부터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의무가입 기간을 출발시키는 게 이익입니다. 만약 만기를 더 늘리고 싶다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만기 3개월 전부터 유선으로 만기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해지할 때에는 보유 중인 종목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의 형태로 인출이 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국내 주식과 국내 ETF, 펀드, ELS, 리츠 등이며 해외 주식과 해외 ETF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가능합니다. 즉, 앞에 코덱스, 타이거, 아리랑, 에이스, 솔, 코세프 등으로 시작하는 ETF는 모두 매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와 IRP로는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데 중개형 ISA 계좌로는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중개형 ISA 계좌로는 예금이나 적금은 불가능하나 IRP 계좌로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의무가입 기간만 넘기면 계좌에서 얻은 배당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현재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차피 비과세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0만원을 넘어선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만약 3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200만원은 비과세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인 99,000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300만원의 15.4%인 45만 2천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을 테니 35만 3천원의 이득을 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 중 하나가 이 계좌를 해지할 때 수년간 쌓인 배당금이 한 번에 소득으로 잡히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거나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9.9% 분리과세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되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나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혜택은 해지할 때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년이 지나 해지를 하고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나 IRP 계좌에 이체를 하면 되는데 이때 최대 3천만 원에 대해 10%인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통해 매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되어 연금저축펀드로 넘기는 그 해에는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만약 3천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넘겼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는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연금저축펀드에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는 그 해에 2천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해지하면 최대 3년에 8천만원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된 해에 다시 신규 가입하고 2천만원을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를 해지할 때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는 게 더 나은데 그 이유는 IRP에 이체한 경우 55세 이전에는 세액공제받은 2,700만원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형 ISA에 매년 2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액공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그 동안의 배당이나 이자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혜택이 사라지기만 할 뿐 추가적인 불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을 활용하시는 게 이익입니다. 단,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는 그의 납입분은 소진된 상태로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즉, 2천만원을 납입 후 1,000만원을 중도인출하면 그 해에는 이미 2천만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다시 1,000만원을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의무가입 기간인 3년만 지났다면 언제든 혜택을 모두 그대로 받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보통 두 가지 형식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하나는 3년마다 재가입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해놓고 5년간 1억을 납입한 후 계속 불려나가는 방법입니다. 3년마다 재가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3년마다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만 받고 재가입하는 방법과 3년마다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최대 8천만원과 수익금에 대해 연금저축펀드로 넘겨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으면서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을 최대로 불려서 과세이한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3년마다 재가입하는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할 때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3년간은 중개형 ISA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고 최대 1억 원의 원금을 20년, 30년 길게 잡고 불려나가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첫 번째 방법이 훨씬 이득이나 개별 종목 투자를 통해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평균 주가 지수를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첫 번째 방법을 통해 ETF를 매수하는 게 더 확률 높은 게임이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매년 평균 2천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장기간 동안 연금저축펀드에 넘겨서 얻는 과세이연 복리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으로 연기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중개형 ISA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22%의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9.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중개형 ISA의 중요도는 커질 것입니다. 또한 배당금을 많이 받더라도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줄거나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는 대신에 매매로 인한 손해도 손익통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와 같은 절세 계좌는 어떤 순서로 납입하는 게 이익일까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와 과세 이한 효과를 받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개형 ISA에 비과세 한도만큼 넣는 게 이익일 것입니다. 매년 9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여 4%의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3년간 200만 원을 약간 넘는 배당금을 받게 되어 비과세 한도를 채울 것입니다. 배당주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 금액을 좀 더 올려도 되겠지만 사실 배당주 투자자가 아니라면 중개형 ISA 계좌가 그렇게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연금저축펀드에 900만 원을 넣어서 과세이연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비상금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형 ISA의 나머지 한도인 1100만 원을 넣어서 200만 원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 중개형 ISA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주식형 ETF에 대한 세금을 모두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ETF에 대한 과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내 ETF,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다 다르고 연금 계좌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다르고 매도할 때 분배금,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5.5%부터 22%까지 다양한 세율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ETF는 주식형 ETF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대부분 주식형 ETF를 투자하시고 계실 텐데요. 주식형 ETF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해외 주식형 ETF,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코덱스 200, 아리랑 고배당주, 타이거 200 등 국내 주식을 담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형 ETF는 VO, SPY, SPYD, SCHD, QQQ 등 해외 주식을 담고 있는 ETF로 해외 주식과 같은 거래 시간에 맞춰 거래하는 종목들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는 해외 주식을 담고 있는 ETF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ETF에는 세 가지 소득이 부과됩니다. 바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인데요. 우선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 중개형 ISA 계좌, 그리고 일반 계좌를 이용해 이런 ETF를 매매할 때 어떤 종류의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한 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나 IRP,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ETF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즉, 이런 ETF는 일반 계좌로밖에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 ETF를 매매할 때에는 해외 주식과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매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이 손익통산이 되는 것처럼 해외 주식 ETF도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는 15%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인 15.4%보다 0.4%가 작은 세율입니다. ETF에서는 배당금을 분배금이라고 칭하는데 편의상 그냥 배당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를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로 국내 주식 ETF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고 배당을 받은 경우 15.4%의 배당을 납부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인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로 국내 주식 ETF와 동일하지만 매매 차익이 발생한 경우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 ETF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로 매매한 경우에 국내 주식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 모두 동일하게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시에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 매매한 경우에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물론 중개형 ISA 계좌가 서민형일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종류의 ETF를 모두 보유한다면 어떤 계좌에 어떤 종류의 ETF를 담아야 이익일까요? 일단 해외 주식 ETF는 매수할 수 있는 계좌가 일반 계좌밖에 없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의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데 비해 국내 ETF는 일반 계좌는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반면 연금 계좌는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국내 주식 ETF는 일반 계좌에 담고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연금 계좌에 담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이득입니다. 물론 저처럼 일반 계좌나 중개형 ISA에는 개별 종목만을 담고 연금 계좌에만 ETF를 운영한다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ETF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 소득은 모두 배당 소득세로 납부가 되는데 매매 차익의 경우는 모두 양도소득세로 납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에 대한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로 납부가 됩니다. 즉, 일반 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면서 매매 차익이 생기면 모두 배당 소득세로 잡히고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미 우리의 금융자산은 앞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부분 담길 것이고 이런 연금 계좌에서 ETF를 골고루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고민할 사항은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수익은 배당 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배당 소득이나 이자와 합산하여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식과 달리 ETF는 매도 시에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식의 경우에는 매도할 때 매도 총액의 0.2%를 증권거래세로 내게 됩니다. 앞으로 점차 줄어들 예정으로 24년에는 0.18%, 25년에는 0.15%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상품을 매매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재 제가 매수 중이거나 보유 중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고배당 ETF인 아리랑 고배당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으고 있고 안전자산 30%로는 코덱스 TRF3070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개별 고배당주를 모으고 있는데 금호석유, 신영증권 등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는 현재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차츰 중개형 ISA로 옮겨가거나 매도 후 연금저축펀드로 현금을 옮기고 일반 계좌에는 배당이 거의 없는 BYC나 태광산업처럼 자산주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의 23년 계좌별 운영 계획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식형 ETF의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과세이연 복리 효과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복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지금부터 과세이연 복리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뜻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이연이란 과세, 즉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입니다. 복리 효과라는 말은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는 말이죠. 이자를 받았는데 받은 이자에서 또다시 이자가 붙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효과에 대해 최대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두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청년의 나이는 30세이고 게으른개미 유튜브 채널을 자주 봐서인지 배당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150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나이도 같고 매년 4%의 배당을 주는 똑같은 ETF를 매수하고 있으며 매달 적립금도 15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개미군은 과세이연 계좌를 활용하고 있고 김군은 일반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미군은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통해서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김군은 세금을 지금 안 내더라도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연금소득세 내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일반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이 둘은 1,800만 원어치의 배당 ETF를 차곡차곡 매수하였습니다. 첫 해에 개미군과 김군은 모두 4%의 배당금인 72만 원을 받았습니다. 개미군은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이연되었고 김군은 15.4%인 11만 원 정도의 돈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하였습니다. 2년 차에도 둘은 많지 않은 월급을 아끼고 아껴가며 1,800만 원어치 배당 ETF를 매수하였습니다. 2년 차에 개미군은 원금만 3,600만 원어치를 매수하였고 1년 차에 받은 배당금을 합해 3,672만 원어치 배당 ETF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146만 8,800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입니다. 김군은 어떨까요? 2년간 똑같은 원금 3,600만 원어치를 매수하였고 1년 차에 세금을 제외한 배당금을 합해 약 3,660만 원어치 배당 ETF를 보유하게 되며 다음 해에 146만 4,365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2만 5,512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둘은 정말 성실한 직장생활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800만 원어치 배당 ETF를 매년 사모으며 세월이 흘러 60세가 되었습니다. 이 둘이 60세가 된 시점의 자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미군의 자산은 10억 6,791만 원이 되었고 김군의 자산은 9억 6,052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군의 경우 49세부터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개미군은 연금계좌로 자산을 모은 덕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도 않았고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도 없습니다. 일단 모은 자산만 단순 비교하면 1억 조금 넘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계산해야 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개미군은 모은 자산을 연금으로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개미군과 김군은 모두 5억 5,800만 원이라는 같은 금액을 30년간 적립했습니다. 개미군의 자산은 10억 6,791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금인 5억 5,800만 원을 빼주면 수익의 합계가 5억 991만 원이 되었고 김군의 자산은 9억 6,052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금인 5억 5,800만 원을 빼면 수익은 총 4억 252만 원인 셈이 됩니다. 김군은 배당을 받으면서 이미 세금을 총 7,918만 원을 납부한 반면 개미군은 앞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가 부과됩니다. 70세 이상부터는 4.4%, 80세 이상은 3.3%가 부과되지만 개미군은 모든 금액에 대해 보수적으로 5.5%의 연금소득세를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미군은 매년 1,8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였습니다. 이 중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고 900만 원은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이 900만 원과 그동안의 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즉, 전체 자산 10억 6,791만 원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서만 5.5%를 계산하면 2,804만 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개미군의 수익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 개미군은 김군보다 수익이 7,934만 원 더 많은 셈이 됩니다. 과연 이 격차가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개미군은 지금까지 계산하지 않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매년 받았고 김군은 49세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했으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개미군은 60세가 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 전부를 일시불로 낸 게 아닙니다. 평생을 연금을 받으면서 나누어 내었습니다. 즉, 수십 년간 나누어 내면서 아직 내지 않은 그 돈을 계속해서 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첫 해에 개미군은 연금계좌에 저축한 900만 원에 대해서 16.5%인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았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60세까지 복리로 재투자가 가능한 돈입니다. 둘째 해에도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이 돈도 60세까지 복리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60세가 되면 개미군이 세액공제로 받은 돈은 투자를 통해 8,81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이 돈은 연금을 받을 때 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총 484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이 돈을 뺀 8,325만 원이 바로 세액공제의 복리 효과로 인한 최종 수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둘의 차이가 2억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평생 동안 성실히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상품에 투자했는데 초반에 연금 계좌를 선택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차이가 수십 년 후 2억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격차는 70세, 80세가 되면서 더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미군은 계속해서 복리로 불어낼 것이고 고작 연금소득세 5.5% 세금만 내면 되니까요. 그마저도 나이가 들면서 4.4%, 3.3%로 내려갈 것입니다. 반면에 김군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금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개인연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급격하게 이런 혜택을 낮추었다가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의 차이를 적게 만드는 제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둘의 차이를 역전시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미군은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개미군이 연금 계좌를 운영하는 동안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물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즉 매년 900만 원씩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금액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불이익이 없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나 수익금은 16.5%로 과세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자세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만 지난다면 과세에 의한 복리 효과가 그 불이익을 앞설 것이라 생각됩니다. 10년 만에 해지하더라도 개미군의 자산이 김군보다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세에 의한 복리 효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여유자금이 단돈 100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개인연금 저축, IRP, 중개형 ISA 계좌에 담고 과세에 의한 복리 효과와 세액공제에 따른 복리 효과를 누리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업주부도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과연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때 어떤 계좌부터 납입하는 게 이득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연금저축펀드와 중개형 ISA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IRP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금저축펀드와 중개형 ISA 중 어떤 걸 먼저 사야 되는지, 남편부터 한도를 다 채우고 나서 다음에 아내가 사는 게 이득인지 등 자금 투입 순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업주부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투입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불이익 없이 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굴리면서 과세에 의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과세에 의한 복리 효과의 엄청난 결과값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시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번 보시고 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만 많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모두 입금하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주머니 사정이 문제겠죠? 여유자금이 적을 때 어떤 계좌부터 납입하는 게 나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투자 성향에 따라 정답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배당 투자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가장 안정적으로 불려준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른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년에 투입할 여유자금이 900만 원 이내라면 남편의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넣자마자 연말정산을 통해 16.5%의 현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들어가면 연금을 탈 때까지 세금을 이연시키면서 복리로 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1000만 원 정도 매년 더 투입할 자금이 있다면 두 번째 순서는 바로 남편의 중개형 ISA 계좌에 10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왜 아내의 중개형 ISA가 아니고 남편의 중개형 ISA가 우선일까요? 왜냐하면 남편의 중개형 ISA에 납입을 하게 되면 3년이 지나 만기가 되었을 때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매년 900만 원 납입분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연 5,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될 경우에 만기가 된 자금에 대해서는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넘길 수 있는데 이때 3천만 원까지는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00만 원에 대한 16.5%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총 12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남편의 중개형 ISA를 우선 납입하는 게 이득입니다. 1000만 원인 이유는 매년 1000만 원까지만 납입하여
3년 뒤 3천만 원을 넘겨서 추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굴리면서 3년 동안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민형으로 가입했다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개형 ISA를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한 조건은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중개형 ISA를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일단 중개형 ISA 계좌를 스마트폰 어플로 가입한 다음 홈택스에서 소득증명 확인서를 떼어서 증권사에 팩스로 보내 서민형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유자금의 규모가 매년 1,900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투자할 자금이 더 여력이 있다면 다음 순서는 바로 아내의 중개형 ISA 계좌에 1,8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전업주부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중개형 ISA를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배당 소득에 대해 400만 원까지의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9.9%만 내면 됩니다. 그럼 왜 매년 2천만 원이 아니고 1,800만 원일까요? 3년간 1,800만 원을 납입하여 매년 4%의 배당 ETF에 투자했을 때 3년간 받는 배당금의 합계가 대략 40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비과세 한도인 400만 원을 약간 넘을 정도만 투자를 우선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도 중개형 ISA를 서민형으로 가입했다면 남편 먼저 1,8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금융자산은 남편과 아내 골고루 배분할수록 나중에 연금으로 탔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골고루 나누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4%의 배당 ETF가 아닌 다른 상품에 투자한다면 그 상품의 수익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금이 더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다음에 투입할 곳은 아내의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합해서 1년에 총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없는 아내는 IRP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남은 선택지인 연금저축펀드에 1,80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이 돈도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언제든 세금 없이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55세가 되어 연금 수령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목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중개형 ISA에 2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 연금저축펀드에 우선 투입하는 이유는 이미 중개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후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는 연금저축펀드의 과세 이연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ETF보다는 개별 주식 투자를 강하게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중개형 ISA를 먼저 채워야 하겠지요. 다음 순서는 남편의 연금저축펀드에 900만 원을 납입하여 1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맞추면 됩니다. 이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비상금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윳돈이 있다면 나머지 아내의 중개형 ISA에 200만 원을 납입하여 연간 한도인 2천만 원을 채우면 됩니다. 아마도 비과세 한도는 초과했겠지만 중개형 ISA를 통해 여전히 9.9% 분리과세의 혜택과 3년간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유가 있다면 남편의 중개형 ISA에 1,00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한다면 연간 총 7,600만 원까지 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부 계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금을 매도해서라도 매년 이렇게 납입할 계획입니다. 자금이 바닥나게 되면 그때는 중개형 ISA 납입금을 연 1,000만 원 정도로 낮출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매 3년마다 4천만 원을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개형 ISA 계좌를 연금저축펀드에 넘길 때 한 가지 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2020년 5월 중개형 ISA에 가입했다면 2023년 5월에 만기가 될 것입니다. 20년에 2천만 원, 21년에 2천만 원, 22년에 2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총 6천만 원의 원금이 납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23년 5월 만기가 되기 전 2천만 원을 추가로 납입한 후 곧바로 해지하면 총 8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가입하여 23년에 다시 2천만 원을 넣고 3년 후에 찾는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부부가 같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 3년에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연평균 1,333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활용했다면 매년 약 9천만 원의 자금을 연금 계좌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 4% 정도의 배당 ETF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한다는 가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을 하게 될 경우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세액공제분과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관련 규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적연금 제도가 세금에 크게 불리하게 바뀌면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노인빈곤 문제가 다시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결론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주식이나 ETF를 투자할 경우 개인형 금저축펀드, IRP, 중개형 ISA를 최대한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형 고배당 ETF 중 대표적인 상품 6개를 골라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고배당 ETF 6개를 시총순으로 나열하면 아리랑 고배당주, KB스타 고배당주, 코덱스 고배당주,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주, 코세프 고배당주, 그리고 하나로 고배당주입니다. 아리랑 고배당주의 시총이 1,700억대로 가장 크고 코세프 고배당주와 하나로 고배당주가 100억이 안 되는 시총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작으면 거래량이 적다 보니 환급성도 떨어지고 50억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상장 폐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현금으로 정산되는 것이지 휴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아리랑 고배당주와 KB스타 고배당주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는 고정적인 연보수와 기타 비용 등 비정기적인 비용을 합한 총 비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낮을수록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보수는 KB스타 고배당이 0.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그 다음으로 아리랑 고배당주가 0.23%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코덱스 고배당은 0.3%, 코세프 고배당은 0.4%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보수 측면에서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KB스타 고배당과 아리랑 고배당주가 가장 낮은 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분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분배금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작성일 기준으로 배당률을 보면 코세프 고배당이 5.63%로 가장 높은 배당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아리랑 고배당주가 5.54%로 뒤를 이었습니다. KB스타 고배당이 4.39%로 가장 낮았고 하나로 고배당이 4.47%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6종목 모두 고배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4% 이상 고배당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는 분배금을 연 1회 지급하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 구성 방법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는 30종목으로 구성되는데 종목 선정은 예상 배당 수익률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종목별 비중은 배당률을 고려한 동일 비중으로 구성하여 종목별로 비중 차이가 작게 나타났습니다. 종목 구성을 보면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S51, 신한지주, JB금융지주 순으로 구성되어 다른 고배당 ETF도 모두 유사하겠지만 금융주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B스타 고배당은 총 8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금 배당 수익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현금 배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중을 결정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아닌 수익을 보기 때문에 덩치가 큰 기업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큰 기업일수록 배당 총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성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KB금융, 기아, 신한지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구성을 원하시는 분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고배당을 살펴보면 배당 수익률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50종목으로 구성하고 배당 수익률에 가중을 주어 비중을 결정합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ETF의 가격이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정하는 게 수익률에는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JB금융지주, NH투자증권, 대신증권우, 금호석유, 기업은행 순이었으며 특이한 점은 바로 가격이 낮은 우선주가 있는 종목은 본주 대신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를 선택하여 배당 수익률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코덱스 고배당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고려하여 50종목을 선정하고 배당 수익률에 가중을 두어 비중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 구성을 보면 효성TNC, JB금융지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순이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우선주를 선택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코세프 고배당입니다.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로 종목을 산정하고 배당 수익률로 종목당 비중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종목수는 가장 적은 2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수가 적을수록 한두 개 기업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효성TNC, 한국금융지주,
JB금융지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로 고배당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배당 수익률과 함께 배당 성장을 고려하여 40 종목을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종목별 비중은 배당 총액 기준으로 비중을 결정하여 배당의 규모가 큰 기업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목 구성을 살펴보면 기아, 포스코홀딩스, SK텔레콤, S-오일, KTNG 순이었으며 다른 고배당주와는 다르게 금융주들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선정 기준과 비중 결정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특징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는 종목별로 고른 비중을 보여주고 있었고 KB스타 고배당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코덱스 고배당주는 우선주가 저렴할 경우 우선주를 선택하는 특징이 있었고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은 평균적인 무난한 모습이었으며 코세프 고배당은 20종목으로만 ETF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 고배당은 다른 고배당주와는 다르게 금융주의 비중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상품 모두 고배당이라는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제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을 조금 섞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로 고배당주는 시가총액 문제로 탈락입니다. 코세프 고배당은 종목수가 너무 적고 수수료가 비싸서 탈락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선호하는데 삼성전자 비중을 4분의 1이나 담고 있는 KB스타 고배당도 제 기준에서는 탈락입니다. 남는 종목은 아리랑 고배당주와 코덱스 고배당, 그리고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종목입니다. 아리랑 고배당주는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종목 선정 시 배당 수익률이 아닌 예상 배당 수익률을 고려하는 점도 마음에 들고 보수도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분기 배당을 해줬다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코덱스 고배당은 배당이 높은 우선주를 선택하는 현명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리랑 고배당주보다 약간 비싼 보수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종목은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든 이 종목들이 수수료를 내린다거나 우선주를 선택한다거나 하는 등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제 선택도 바뀔 수도 있을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저의 최종 선택은 아리랑 고배당주입니다. 아리랑 고배당주도 변화의 흐름을 읽어서 분기 배당으로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ETF의 종목 선정 방법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였지만 사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고려하여 상위 200 종목을 선정하고 60일 거래대금이 하위 15%는 제외시키며 최근 3년간 적자 기업도 제외시키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30 종목을 선별하게 됩니다. 제가 기재한 내용은 이런 세세한 내용을 모두 없애고 핵심만 간단히 요약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혹시 이 영상을 증권사 관계자 분께서 보신다면 이런 고배당 ETF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수수료는 0.05%, 총보수는 0.2% 이하, 배당은 월배당이나 적어도 분기배당, 그리고 종목을 선정할 때 우선주가 저렴하면 우선주를 선택하여 배당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ETF를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미 수수료가 0.05%인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나온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상품인데요. 신한자산운용에서 이번에도 변화의 바람을 한번 일으켜 주길 기대합니다. 저의 이 제안이 관계자분께 전달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2월 2주차 보고서입니다. 2월 현재까지 코스피는 1.8%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4.3%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1%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는 10.4%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13.7%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고작 2.5%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의 실적을 보면 코스피는 14.4%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15.3%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66.2%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현황입니다. 23년 2월에는 현재까지 52만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는 1183만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총 1억 8262만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600만원의 추가 자금이 투입되었는데요. 이 자금은 해외 주식 계좌에 들어있던 500만원과 추가 투입금 100만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며칠 전 23년 올해 계좌 운영 계획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 SPYD를 매도하고 국내 주식 계좌로 옮겨왔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 안내 영상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투입된 자금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소개도 제가 며칠 전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몇몇 종목의 22년 실적 발표와 배당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부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1조 1474억, 단기순이익은 1조 280억을 발표하였습니다. 4분기에 정기보수로 500억 원가량의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에는 4분기보다는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실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모든 지표는 매우 저평가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4조 1천억대이면서 연간 순이익이 1조를 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게다가 금호석유는 현재 17%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 올해 배당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경우 고배당과 자사수 매입, 소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은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PBR은 0.6점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호석유의 덩치는 이미 커져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 이익률만 올라와 준다면 큰 상승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언제나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지만요. 보유 종목 중 몇몇 기업이 이번 주에 배당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LX홀딩스는 첫 배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당 310원으로 3.7%의 배당금을 발표하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은 배당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한지주는 전년도에 분기 배당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배당금만 가지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1년간의 배당금을 합산하면 약간 늘어난 수준의 배당금인 듯합니다. 금융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과 주조환원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전년과 동일한 배당금을 발표하였고 실적이 급감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600원에서 100원으로 감액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많은 증권주들이 실적이 하락하면서 배당금 감소를 발표할 듯하네요. 저는 최근에 꾸준히 일반 계좌의 주식을 매도하여 중개형 ISA 계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부 합계 4천만 원 한도까지는 고배당주 위주로 2월 중에 모두 옮겨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이후에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금을 연금계좌와 IRP 계좌에 먼저 납입하여 가급적 상반기 중에는 연금계좌 납입이라는 올해의 숙제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현재 원금과 투자금 현황입니다. 투자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평가금은 지지부진하네요.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